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깨버린 것은 앞으로 다른 사태 발전을 몰고 올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보인 북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으며 쫓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실정의 악화입니다. 그들은 매우 쪼달리고 있습니다. 회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이 차 안에서 찍힌 김정은의 표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심야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선희 부장의 표정과 목소리 등을 보면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나 당당함, 배짱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상당히 기회를 놓쳐서 아쉽고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미국이 이런 기회를 또 갖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말하는 강도나 뉘앙스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리영호도 그렇고 최선희도 그렇고, 최선희 부상은 특히 트럼프식의 계산법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제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공은 북한에게 가 있고 시간은 트럼프와 서방 세계의 편입니다. 네, 저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 보일러 이론을 제가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남한의 정치체제의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2010년대식의 아주 최신식 보일러이기 때문에 웬만큼 정치적인 격변으로 압력이 가중돼도 끄떡없습니다.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평양의 정치체제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60년대, 70년대의 낡은 보일러이기 때문에 압력이 웬만큼만 높아지면 보일러가 터져버립니다. 정권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보일러가 터져버립니다. 이 터져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구테타라든가 아니면 지도자에 대한 감금, 인민봉기, 암살, 납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공산 독재 정권에는 정권의 어느 곳에서는 이 마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수의 마탄. 이 마탄이 튕겨져 나와서 지도자의 몸을 때리면 예를 들자면 심장마비나 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시스템을 때리면 인민봉기, 쿠데타 또는 군사적인 대립, 소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스트레스의 강도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리영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의 전반적인 완화를 해제를 요청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리영호 외무상이 그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부의 제재만을 원한 것이다. 일부의 제재 해제만을 원한 것이다. 그 일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리영호는 그것을 나열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총 11건인데 그 중에서 2016년과 2017년 양해년도에 채택된 5건, 그 5건 중에서도 민수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대목, 그런 제재만 해제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 정도 얘기했다 하더라도 설사 이것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제재의 완전한 해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곳이 그 대목이기 때문에. 민수경제와 인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재. 북한이 간절하게 해제를 원하고 트럼프가 그것에
어떤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파악을 한, 자, 지금 북한 경제는 거의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로 자, 완전히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역이 완전히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2018년에 대중 수출이 그 전해에 비해서 87%나 폭락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3%나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의 많은 공장은 원자재와 전력이 달려서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로 2018년, 2017년, 자, 2년 전인 2017년에 북한의 GDP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아마도 지난해 성장은 마이너스 5%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1997년, 1994년에서 96년 3년간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행군을 끝낸 1997년에 기록을 했던 마이너스 6.5% 이래로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북한은 1990년서부터 1998년까지 내리 9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93년에 핵개발선언, 1994년에 김일성 사망, 94년서부터 96년까지 3년간 고난의 행군. 이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 이 북한 정권의 담당자들이 왜 트럼프의 바지자락을 잡고 매달렸겠습니까? 경제가 악화되면 인민들이 굶거나 완전히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러면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고, 베네수엘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절반 정도 되는 사태만 발생을 해도 아무리 강압통치 정권이라 하더라도 인민의 봉기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스트레스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먼저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분야의 스트레스가 확산이 되면 군부, 당, 자, 일선 행정 조직, 그리고 주민에까지 이르게 되면 김정은 정권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 장기 공산 독재자들은 대개 이 뇌나 심장에 관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레닌은 뇌출혈로 고생을 한참 하다가 죽었죠. 자, 그리고 스탈린은 뇌졸중. 김일성은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김정일도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김정일은 거기다가 뇌졸중까지 겹쳤었습니다. 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이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마비. 근데 심장마비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이 심장과 전문의들의 이 진단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1994년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1993년에 핵개발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미국 클린턴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 국제사회의 압박, 이런 걸로 인해서 김일성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 직전만 해도 김일성이의 건강을 관리하는 김일성 장수연구소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만들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로 직무를 받습니다. 82살인데 1994년에 82살 때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할 정도로 김일성이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느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기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래서 Y에서 김영삼의 기가 김일성이를 쳤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오버하는 핵개발을 선언을 해놓고 이것을 주워 담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그래서 김일성이가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김정일이도 왜 죽었느냐? 김정일이가 2010년에 남한에 대놓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마구 저질렀습니다. 대남 도발을 마구 저질렀죠. 자, 천안함 폭침 때문에 5.24 대북 제재 조처로 완전히 남북 간의 교육이 끊기고 금강산이 그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때문에 김정일이도 엄청난 통치 자금의 압박을 겪은 것이죠. 지금의 김정은이처럼. 자, 그래서 대북 완전 교류 중단해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강경한 조치로 인해서 평양의 보일러의 압력이 높아졌고, 그래서 평양의 보일러가 터졌으며 어떤 방법으로 터졌느냐? 정권에 숨어있던 마탄이 김정일의 심장을 때린 겁니다. 김정일도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겠는가? 김정은이도 김정은의 정권 어딘가에는 마탄이 여러 개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의 뇌나 심장을 때리면 육체적인 질환이 될 것이고, 아니면 정권을 때리면 쿠데타나 암살이나 인민봉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징조의 아주 상당히 뚜렷한 전조를 저는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감, 그들의 초조,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트럼프의 바지 자락을 저렇게 잡겠는가. 평양의 보일러가 터질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